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과의 휴전을 선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5일 시한부 휴전서를 일축하면서 특정한 휴전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현지 시간 24일, 늦어도 이번 주말 안에 이란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뉴욕포스트가 앞으로 36에서 72시간 안에 2차 회담이 가능할 거란 파키스탄 소식통 전망에 대해 묻자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3에서 5일 단기 휴전설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적극 부인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과의 휴전에 특정 기한을 두지 않았고 이란 측에 통일된 안이 나올 때까지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aybe a 3 to 5 day deadline. That is not true. The president has not set a deadline himself. 레빗 대변인은 특히 이란 내 지도부 분열을 언급하며 현재 시행 중인 해상 봉쇄 등 경제적 압박 카드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They can't move oil in and out. They can't even pay their own people as a result of this economic leverage that President Trump has inflicted over them. So he's satisfied with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여성 시위자 8명의 사형을 취소했다고 통보받았다며 자신의 요구를 존중해줘서 고맙다고 썼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즉각 여성들의 사형 계획은 사실이 아니라며 트럼프가 가짜뉴스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거듭된 반발을 무시한 채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협상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의 물밑 대화를 위한 움직임도 바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현지에서는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2차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는데 관건은 해상 봉쇄 해제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재국인 파키스탄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나오시죠. 네, 저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네, 갈등이 정점에 이를수록 대화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요. 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밤사이 폐쇄시키야 한 이란 대통령이 SNS에 올린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이란은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썼습니다. 종전회담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약속 위반과 봉쇄, 위협은 협상의 장애물이라며 회담 재개를 위해선 미국이 먼저 해상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성명을 통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이란 내 협상파와 강경파 간의 불화설은 적들의 거짓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란 군부 강경파는 계속해서 회담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결자금 해제와 레바논 휴전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신뢰할 수 없는 적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대화의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به تعهدات اولیه خودش عمل نمیکنه هیچ معنا و مفهومی دیگه به این شکل مذاکره ندارد مگر اینکه تضامینی محکم جدی غیر قابل انکار از طرف مقابل گرفته 네, 지금 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국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기대됐던 2차 회담이 불발된 뒤에도 이곳 파키스탄과 이집트, 튀르키예 정부가 협상 재개를 위한 삼각연대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나라는 전쟁 초기부터 중재국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키스탄 등 세 중재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여기엔 내일 회담 재개 추진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일간인 던 뉴스도 내일이나 모레를 회담 재개일로 잠정 설정하고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협상 키맨으로 꼽히는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의 핵심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일단 내일 회담 개최설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전에 파키스탄 정부에 저희가 직접 문의해 봤더니 금요일 회담 개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물밑 외교적 노력은 진행 중인 게 맞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 준비를 위해 이어가고 있는 이슬라마바드 봉쇄 조치도 언제까지 지속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속에도 물밑 대화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2차 회담 개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예정지와 후 출마지를 일부 발표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그리고 연수갑에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 공천 예정자 그리고 출마지를 일부 발표했는데,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그리고 연수갑에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최대 해운사의 화물선을 납포하고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벌이는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여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화물선 옆으로 고속정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듭니다. 등에 총기를 맨 채 복면을 쓰고 방탄조끼를 챙겨 입은 군인들이 사다리를 타고 승선합니다. 이란이 국영방송을 통해 공개한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화물선 납포 장면입니다. 이란이 이렇게 납포 영상을 공개한 건 처음으로 희생양이 된 건 세계 선봉량 5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해운사 MSC의 프란체스카 호입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도 불구하고 해협의 통제권은 여전히 이란이 쥐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여론전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란이 상당한 수준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미국 CBS 방송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고속정을 포함한 혁명수비대 해군 전력 60%가 아직 건재하며 공군력도 전체 전력의 3분의 2는 여전히 작전이 가능한 상태로 평가했습니다. 미군도 SNS를 통해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에 10,000명 넘는 장병, 100대 넘는 항공기, 17척이 넘는 함정을 투입해 지금까지 31척을 회항시켰다고 선전했습니다. 미국의 봉쇄를 피해 통항에 성공했다고 보도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며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 다툼에 해협의 통항 흐름은 거의 끊겼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악화일로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회담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봉쇄를 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해협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은 2차 종전회담 개시 전까지 고조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선박 통행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0일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인용해 전쟁 전 하루 평균 130척에 달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 수가 지난 21일 단 한 척으로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2일에는 더 많은 선박이 통행을 시도했지만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상선 3척에 발포하고 이 가운데 2척을 납포하며 무력 행사에 나서자 선박들이 일제히 기수를 돌렸습니다. 네,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36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추가 회담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말 안에 2차 협상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워낙 그 협상 얘기를 많이 했고 협상이 곧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그다음에 벤스 부통령이 출발을 했다. 알고 보니까 출발 안 했어요. 늦게 출발했는데 기다렸다가 결국 출발 못했죠.
이란 측에서 뭐 협상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앞서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기대는 하고 싶은데 네.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결국 뭐 파키스탄 쪽에서 얼마큼 신빙성 있는 정보를 주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결국 이란 측에서 지금 키를 쥐고 있습니다. 협상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어쨌든 뭐 휴전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미국과 이란 모두 어쨌든 뭐 휴전에 대한 그리고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는 서로가 또 전제가 다 되어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미국과 이란이 그 휴전을 합의한 다음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서는 몇 번 로켓을 쏘는 경우가 있었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군사적 충돌은 없었고 두 번째는 미국은 당연히 회담을 기대하고 있고 이란 쪽에서도 뭐 회담을 완전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는데 전제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미군이 그 역봉쇄를 빨리 풀어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회담을 더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다만 그 이란 측에서 요구하는 전제 조건 역봉쇄를 해제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풀어주게 되면 오히려 이란한테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르무즈 해역을 먼저 풀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마 그 2차 회담 성사의 마지막 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이 역봉쇄를 풀어야만 이란이 협상장에 도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과연 미국이 풀어줄까요?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풀기 어려울 것 같아요. 풀기 어렵고 한 2가지 정도로 뭐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풀지는 않고 이란 선박을 그냥 보내주는 방식, 동행할 수 있는 방식. 왜 공식적으로는 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네. 사실상 풀어주는 방식. 두 번째는 같이 푸는 방식. 이란도 풀고 미국도 풀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풀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죠. 아, 날짜를 정해두고 그렇죠. 이날 동시에 풉시다. 그렇죠. 저번에 우리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10일 동안 풀었잖아요. 그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하는 기간 동안 같이 풀자. 이런 방식이 좀 파키스탄에서 제시를 했을 때 양측이 좀 이걸 수용한다면 같이 풀어주면은 그 기간 동안 최소한 협상을 하는 기간 동안 풀자.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지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봉쇄를 미국이 풀어줄 수 있을까요? 처음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군이 뭐 봉쇄했을 때는 이란이 굉장히 큰 카드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었고 실제 그랬었죠. 이제 그것이 글로벌 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충격이나 이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란이 굉장히 큰 카드를 가지고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미국 측에서 어떻게 보면 기발한 그 전략을 선택한 거죠. 역봉쇄라고 하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아무리 뭐 봉쇄를 하건 뭐 오픈을 하건 상관없이 그 바깥 지역에서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군사적 행위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밖에서 막아버리면 끝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실제 미국의 역봉쇄에 대해서 이란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그 이후로는 모든 이란의 요구사항은 역봉쇄 해제로만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gon란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최근에 그 외곽에서 호르무즈 안쪽으로 가던 이란의 화물선을 미국이 한 포까지 쏘면서 납포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관심사항은 그 한 포에 5천여 개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을 것인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컨테이너 안에 굉장히 그 놀랄만한 게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 그 안에 그게 중국에서 오는 화물선이었으니까 중국이 이란을 지원하는 군사 물자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미사일의 뭐 추진자와 관련되는 화학 물질이 있거나 예. 또는 뭐 드론 같은 게 부품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의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 그 5천 개의 컨테이너를 완전히 수색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확실한 물증을 잡는다라면 그 이후에는 뭐 더 어차피 역봉쇄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란과 중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5천 개의 컨테이너에 대한 수색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은 이것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제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뭐 2차 협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휴전 연장이 언제까지인가를 두고는 뭐 처음에 3일에서 5일 정도 염두에 뒀다 그렇죠.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백악관에선 이제 기한을 설정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한을 그 무기한 이렇게 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연장할 때 했던 내용은 이란 쪽에서 통일된 그런 제안이 온다면 일단 그걸 받은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겠죠. 지금 이란 쪽에서 아무런 제안을 해오지 않고 있고 파키스탄 쪽에서 계속 어떤 미국이 제시한 어떤 휴전안에 대해서 이란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이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서 파키스탄한테 전달하고 파키스탄이 다시 미국으로 전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겠죠. 이걸 받아서 다시 2차 휴전 협상을 할지 아니면 이거는 뭐 수용할 수 없겠다 하면 또 다른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3, 5일이라는 보도가 났지만 네. 백악관에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답변이 올 때까지는 기다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뭐 지금까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급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5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다음에 11월 중간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이란의 편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무기한 연장을 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시간을 구애받지 않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밝혔단 말이죠. 약간 내부적으로 전략을 지금 수정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 그 중간 선거에서 나쁜 결과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했죠. 그러면 중간 선거 때문에 내가 빨리 끝낼 거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예. 충분히 더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생각하는 것 중에 좀 일반적인 예상과 벗어나는 것은 뭐 미국의 증시도 그렇고 우리의 증시도 그렇고 사실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면 증시가 떨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미국 증시도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예.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뭐 고용 지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다들 이제 전망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좋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더 나빠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보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본인 나름으로서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휴전 같은 경우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이란 측에 시간을 주고 이란이 뭔가 정리된 안을 가져 나오기를 기다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2차 협상이 무산되면서 긴장감이 좀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납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뭐 복면을 쓰고 총을 들었는데 이런 영상을 공개한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뭐 선전전이죠. 선전해서 우리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봉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뭐 미국이 우리를 봉쇄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봉쇄를 개미 한 마리도 못 지나가도록 꽉 잡고 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호르무즈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대강 좀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지나가는 선박들을 우리가 납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선전전, 심리전 과정에서 나온 그런 영상이겠죠. 그럼 이제 그 어떤 선전전에 대한 목적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역봉쇄를 빨리 풀어라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역봉쇄를 빨리 풀어달라.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다시 봉쇄를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 안에 호르무즈 해협 안은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여전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막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능력과 모든 능력과 군인도 있고 다 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역시 미국이 봉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통과하기 어렵구나. 이런 계속해서 이제 외교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고 실제적인 장면까지 보여주면서 상당히 이제 이란의 작전 능력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전전 차원에서 계속해서 영상을 틀어주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란도 이렇게 외교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백악관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악관에서는 보통 저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란을 강력하게 비난하거나 뭐 이런 그 해적질 같은 행위라고 막 비난하면서 이란을 비난해야 되는데 오히려 백악관 대변인이나 미 측에서는 너무 그렇게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이것은 더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휴전의 기준을 벗어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휴전이라는 것은 군사력과 군사력 간에 미국과 이란의 군대 간의 전쟁을 하다가 멈춘 것인데 이거는 군대와 군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그 화물선을 이란의 혁명 수비대들이 가서 그냥 뭐 일종의 점령한 것이니까 이거는 휴전 협상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그 속마음으로서는 어떻게 쓰든 간에 2차 회담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미국과 이란이 뭔가 충돌이 있는 것처럼 또는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이 안 될 것처럼 분위기 몰아가는 것을 굉장히 속으로는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빨리 2차 회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 같으면은 사실 이란이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물리적인 이런 작전을 펼치게 되면 미국도 또 이에 상응하는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혁명수비대 이번 작전은 선전전의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미국의 이번 대응은 그러면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런 측면이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있고 두 번째는 이란에 보여준 그 영상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런 이란의 그 소형 고속정들이 그 화물선을 공격하고 납포한 그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이거든요. 이미 미국하고 이란은 지난번 휴전협정 이후로 군사력을 그 일대에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런 소형 고속정들, 뭐 무기 함대를 잡기 위해서 미군이 아파치 헬기나 A-10 공격기를 그 상공에 띄워놓고 이란의 그런 소형 고속정이 나오기만 하면 다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은 휴전 이후로는 그런 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아무런 군사활동을 하지 않는 가운데 이란의 소형 고속정이 그냥 바다에 지나가는 배를 가서 그냥 공격하고 올라탄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실제 군사력으로 뭔가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란이 저렇게 했다면 매우 심각한 거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휴전협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전혀 군사력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란이 그냥 단독으로 저렇게 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제 미국과의 협상 의향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하고 위협을 하는 게 협상을 막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결국은 계속 이란 입장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2차 협상이 미국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그렇죠. 계속되는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풀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그것을 풀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실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이란이 계속해서 한 달 가까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자신들은 원유 수출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그렇고 협상 테이블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극약 처방으로 군사적 수단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압박을 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서 이란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공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협상 테이블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어준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풀어주려면 결국 이란이 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풀어줄 수는 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거를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계속 이걸 조건으로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협상 가능성이 어려워지죠.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란 대통령도 이제 이렇게까지 뭔가 이 역봉쇄를 풀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놓는 걸 보면 이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더 급한가를 따져봤을 때 기존까지는 이제 미국이 좀 그래도 더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은 좀 뭔가 상황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난주 16일 날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해상 봉쇄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이란의 항구를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이란 경제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란이 뭐 국민들을 위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이 체제가 유지가 되고 아무리 혁명수비대가 군사력으로 그 일부 그 정치가들을 뭐 누르면서 권력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국가 경제가 멈춰버리면 결국은 그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런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해상에서의 역봉쇄가
이란에 있는 그 온건한 정치 세력 협상파들보다는 혁명 수비대와 같은 강경파들을 겨냥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담이 안 되는 것은 미국 측에서 볼 때는 혁명 수비대를 주축으로 하는 강경파들 때문에 안 된다고 보니까 강경파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봉쇄가 이미 한 일정 기간 해보니까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심지어는 지금은 이 오만만 밖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란으로 의심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태평양에서도 이제는 그 배에 올라가 가지고 납포하겠다, 뭐 검색하겠다는 것이니까 미국에서는 분명히 이런 그 역봉쇄가 성과가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란이 당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란으로서는 이거를 풀게 하는데 웬만한 조건을 내세워서는 미국에서 아마 그 반응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이란이 호르무즈에 풀고 미국이 그 바깥에서의 역봉쇄 풀고 하는 모습이 뭐 모두가 볼 때는 서로가 윈이라는 모습이 될 텐데 이란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주요 해저 케이블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암시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걸프 인근 국가들에게까지 좀 디지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파장이 크지 않을까요? 파장 크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해저 케이블로 뭐 통신이나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로 해저 케이블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암시를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란이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로 좀 남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홍해 카드가 아직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카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걸프 지역에 또 뭐 가스전 뭐 이런 것들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은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해저 케이블이 뭐랄까요, 좀 하나의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걸프 연안국들 보통 뭐 저희가 여행을 위해서 두바이나 아부다비를 가보게 되면 그 아랍 사람들이 사막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인터넷이거든요. 개개인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검색하고 생활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자르게 된다면 이란보다가는 그 걸프 연안에 있는 사우디나 UAE, 뭐 카타르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고 아마 그 나라의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다라면 그 정권에서도 해당 국가에서도 이란의 그런 주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뭔가의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란은 괜찮은 겁니까? 이란은 지금도 인터넷을 막아놨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사용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냥 강경파들이 자기들이 위성을 통한 이런 위성 그 인터넷 이용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 대중들은 인터넷을 통제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큰 피해는 없지만 다른 걸프 연안국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거는 지금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처형될 예정이었던 여성 8명의 석방을 촉구했는데 이란이 처형을 취소했다면서 이제 이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석방을 요구한 걸까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이란 입장에선 처음에 이란에서 나온 반응은 우리 이 여성들 처형할 의도도 없었고 이미 풀어줬다. 석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달에 반전부 시위가 심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 반전부 시위하는 이란 국민들을 도와주겠다. Help is on the way.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하나의 명분으로 이걸 삼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란 당국은 혁명 그 당시 이 반전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다 한 명씩 지금 최근에도 계속 교수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영상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여성들을 좀 살려달라. 살려주라. 그리고 또 이 여성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정부 시위할 때 크게 뭐 격렬하게 시위를 했던 것도 아니고 뭐 돌을 던지다거나 그다음에 10대 여성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도적 인권 차원에서 이런 여성들을 좀 살려주는 게 어떻겠냐.
뭐 이거 잘 되면 또 양국 간에 뭐 어떤 해법이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란의 인권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요구를 했는지 글쎄요, 저희가 뭔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뭐 협상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자체를 명분으로 뭔가 협상을 좀 만들어 가보려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타이밍에 또 이란 그 사법부 매체에서는 이게 이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 뭘까요? 네, 뭐 정확한 진실은 이란 내부에서 뭐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네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좀 낙관적인 전망을 했잖아요. 보면 휴전도 잘 될 것이다. 이란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나랑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런 이제 그 뭐 여성들을 풀어주고 이런 것들도 본인이 요구를 했는데 이란 정권이 본인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그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원활한 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란에서 갈리바프 의장이나 이런 약간 협상파들과 또는 그 혁명수비대와 강경파 간에 뭔가의 의견 대립, 권력 투쟁이 심각하다면 저런 이야기를 자꾸 던짐으로써 이란 내부의 강경파와 협상파들 간에 그들 간에도 뭔가 아니 누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것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한 거야 안 한 거야라고 하면서 또 다른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그 입장을 계속 드러내면서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란 내부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권력 투쟁과 의견 대립이 조금 더 그 나쁜 쪽으로 가도록 하는 뭐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또 미국이 휴전 연장을 발표하기 직전에 또다시 대규모 베팅 거래가 포착이 됐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에 6천억 원 규모 베팅이 몰린 건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벌써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의혹, 수상한 거래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 그다음에 시장을 왜곡하는 것, 그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폴리마켓에서도 이런 짓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모럴 해저, 도덕적 해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또 이런 내부 정보를 계속 이용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뭐 이익 충돌 이상이죠. 그 이상이 되는 아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질이 나쁜 그런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 정부가 도대체 전쟁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지 또 돈 벌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 정부가 왜 전쟁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전쟁을 하는지 계속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사실 뭐 무기한 휴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군 해군 장관이 이제 전격 경질됐습니다. 지난 2일에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 등이 해임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쟁 중인데 지금이 이런 어떤 지휘부의 경질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뭐 그 지휘관이나 고급 장군이 그 작전 지휘 개선에 있건 없건 함께 뭔가 통합된 힘으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해임된 그 해군 장관은 일종의 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니까 실제 전투행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전투지휘 계통이 대통령, 국방부 장관, 다음에 중부사령관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투행위에 대해서 육군성 장관이 직접 어떤 지휘 개선에 있는 건 아니고 그 해군 장관은 보통 해군의 어떤 무기체계 사업 이런 거 위해서 어떤 뭐 정부의 예산을 가져오고 이런 걸 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해군 장관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것은 지난번 육군 참모총장이 경질될 때도 그게 이제 랜디 조지 총장과 헤그세스 간의 직접적인 어떤 의견 대립의 충돌하기보다는 육군에 있는 육군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충돌 그것 때문에 결국 육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총애하는 신무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경질하지 못하고 유탄을 맞아서 육군 장관 드리스콜 장관과 가까운 육군 참모총장을 그냥 경질시킨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그세스 장관이 군인 물론 이제 뭐
그 주방위원으로 복무를 했지만 직업 군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문민 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민 장관이 들어와서 자꾸 문민 그 육군 장관, 그 문민 해군 장관 이런 사람들과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충돌이 생긴다라는 거는 본인이 장관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본인에 대해서 어쩌면 이제 각 군에 있는 장관들은 그 국방부 장관의 어떤 부하들인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군의 체계가 저 상층부에서 일사불란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뭔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이란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 미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협의 기뢰 제거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기뢰 제거가 이제 전쟁 종료 후에 시작이 될 수 있고 뭐 완전히 제거하기까지는 최대 6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과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큰 괴리가 있는데 저도 뭐 이 보도를 보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건가?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러면 기뢰 제거 작업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마도 기뢰 제거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정지 작업, 사전 정지 작업 이런 어떤 선박을 보내서 그거를 준비했던 거 아닌가?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통째로 얘기해서 우리가 기뢰 제거 작업 준비 중이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정확하게 기뢰 제거 작업은 우리 군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기뢰 작업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물론 이제 휴전 연장을 선언은 했지만 지금 계속 뭔가 전쟁 장기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11월 중간 선거는 정해진 어떤 정치 행사인데 이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 공화당의 고심도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11월 중간 선거를 보니까 이제 하원 의원 400여 명이 전원 100% 이제 교체를 하고 상원 의원도 약 한 35명 정도가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강력한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만약 올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다수가 무너지게 되고 민주당 다수인 그런 상태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집행하기가 굉장히 제한이 되는 거죠. 당연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때 그런 여러 가지 의석을 민주당에 내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들이 뭔가 그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의 첫 번째는 당연히 이번 전쟁을 명분 있게 실리 있게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네. 아마 지금은 뭐 휴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에게 모든 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문히르 참모총장이 미국 측과 이란 사이에서 정말 중재 역할을 잘 해가지고 이 협상이 빨리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그거 외에는 직접 미국과 이란이 만나서 뭔가 타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파키스탄의 역할이 더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급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에선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또다시 부결이 됐습니다. 네. 이번이 5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 상정되는 것도 좀 어렵나 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건 뭐 계속 해봐야 공화당 쪽에서 이거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전쟁을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있죠.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풀고 전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봅니다. 어쨌든 미국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미국 내 그 반전 여론이 조금은 더 우세한 상황인데 여튼 뭐 전쟁을 이제 계속 하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전쟁을 시작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정말 임박한 위협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기한이 이제 1차가 60일이 거의 다 됐잖아요, 보면. 그 60일이면 당장 이제 다음 주면 60일이 되는 건데 이제 끝내야 되느냐, 끝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참고로 5월 1일입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장하는 거 30일 연장이 가능한데 30일 연장은 그냥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다가 이유를 설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공화당이 다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그 30일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30일 내에 또 끝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시간 보내는 것이 매우 아마 좀 그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도 지금까지는 공화당 의원들이 상하원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중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어서 다 그런 것도 부결시켰지만 이게 만약 5월 달로 접어들어가지고도 지지부진하거나 더 이상 전쟁을 해봐야 미국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공화당 의원들도 의견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상황 관리가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휴전이 발효 중인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또 폭격을 가했더라고요. 네. 왜 자꾸 이렇게 어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휴전 10일을 받았지만 일단 이란하고 미국 간의 협상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없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헤즈볼라는 또 이스라엘 또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휴전은 깨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공세 수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대대적인 공격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양측 간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협상이 시작되는 순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이 레바논의 휴전도 또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란이 또 이걸 문제 삼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시작하는데 레바논의 휴전이 아직 준수가 안 됩니다. 다시 휴전을 선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레바논 지역에 휴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전략 국제문제연구소가 이제 최근에 그 분석을 한 가지 내놨는데, 자, 미국이 개전 이후 7주 동안 패트리엇의 60% 그리고 사드의 80%를 소진을 했다. 그러니까 미사일 재고의 지금 절반 이상이 이제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다른 분쟁에 대한 어떤 좀 대응이 미국 측의 대응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어렵죠. 전쟁이라는 것은 보통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굉장히 장기간 이루어지는데 그 장기간 동안 군사적으로 지속성을 가지려면 저런 뭐 탄약이나 미사일 이런 것들이 전투하는 군인들이 필요한 만큼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그 미국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절반 정도 평균적으로 다 소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은 게 절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 절반을 만약에 이란을 향해서 더 써야 된다면 만약 다른 지역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는 미국이 뭐 역량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아마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대략 그 예측을 했는지 아마 작년부터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헥스스 장관이 미국 그 방산 기업들에게 무기 체계 생산의 속도를 높여라.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 발생한 것을 주주에게 돌려주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생산 라인을 더 만들고 이거 아주 대폭적으로 늘려라. 그래서 뭐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도 1년에 뭐 한 600발 만드는 것을 앞으로는 1년에 2,000발 만들도록 또 생산 능력을 늘리라고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거에 따라서 미국의 여러 주요 방산 기업들도 무기 체계를 품질 좋게 더 빨리 대량 생산하는 것에 박차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저런 부분들은 물론 부족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만 방산 기업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생산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 될 테고 둘째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우방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유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또는 우리 만드는 청국토 같은 것처럼 이런 우방 국가의 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아마 그런 이중의 방법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란은 어떨까요? 이란은 보니까 뭐 미사일 재고가 뭐 절반은 무세한 상태고 그리고 공군 전력의 3분의 2 정도는 미국 상대로 작전이 가능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란 측에서 나온 그 발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란의 공군 전력이 60% 남아 있다라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2달 가까이가 됐는데 하늘에 뭔가 이란의 전투기들이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를 그러니까 전투 목적으로 운용하는 전투기만 따지면 한 600대 정도가 됩니다, 지금. 네. 근데 600대가 날아다니는 동안에 이란의 전투기가 날아다녔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듣지를 못했고 또는 심지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에 대해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이제 눈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조금 좀 통계를 과연 믿어도 되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엄유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 인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역구인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연수갑에는 육선에 도전하는 송영길 전 대표를 각각 전략 공천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다현 기자, 자세한 결과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인천 지역에 출마할 전략공천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 지역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박찬대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로 공석이 될 연수갑 지역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각각 전략 공천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계양을 지역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이른바 명심이라고 여겨지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 희망 지역과 겹쳤었는데요.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41일 앞두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연수갑은 민주당에게 녹록지 않은 지역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 지역이라며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과 시장, 당 대표까지 지낸 송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무리한 표적 수사로 무고한 희생을 치러야 했지만 무죄를 입증하고 당에 복귀했다며 연수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갖췄다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완성할 안성맞춤형 후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 전 대표는 조금 전 SNS에 그동안 계양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말씀드려왔지만 당의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계양의 자부심이 연수에서도 승리의 기치로 피어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인천 계양과 연수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민생행보를 이어가는데요. 오늘 확정된 후보들 띄우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에 파견된 우리 정부의 외교장관 특사가 이란 외교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항행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이란 측은 그러나 호르무즈의 불안정한 상황은 미국 때문이라며 당장 해협을 개방할 뜻이 없음을 전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이란에 머물고 있는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가 현지 시간 22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만났습니다. 종전 협상 등으로 이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란에 간 지 열 하루 만에야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정 특사는 아라그치 장관에게 이란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과 호르무즈 봉쇄로 고립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립 2달이 다 돼가는 우리 선박을 비롯한 모든 선박과 선원들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해협 내에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그 강력한 의지를 또 시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인 안전 확보를 위해 이란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선박들의 호르무즈 통과 요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은 미국과 이스라엘 때문이라면서 종전 협상을 두고 벌어진 미국과 이란의 공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한 호르무즈를 열기는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겁니다. 특사 파견을 환영하면서도 우리나라 선박만 특별히 통행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답도 담겨 있습니다. 정병하 특사는 아라그치 장관 외에도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과 경제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국인 안전 보장을 위한 이란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로 중미 파나마 운하 통행료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파나마 운하의 숨은 통과권 경매 가격이 평균 83만 7천 달러, 우리 돈 약 12억 4천만 원으로 전쟁 전보다 10배가량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에너지 확보를 위해 멕시코만 항로로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일부 통과권은 최대 60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국 경유값이 2,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은 어제보다 0.25원 오른 1,999.1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2,000원을 돌파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날보다 0.63원 높아진 2,005.39원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란 사태 이후로 공사 전체가 중단된 곳은 아직 없다면서도 5월 중에 현실이 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국토지방청 특별 점검을 통해 전국의 건설자재 생산 공장과 주택, 도로 건설 현장 274곳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열재나 아스콘 등 자재가 부족해 공사가 일부 중지된 사례는 있지만 타 공정부터 진행하며 전체 공정 중단은 최소화되도록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에도 수출 호조와 건설 투자 등으로 지난 1분기 우리 경제가 1%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전쟁 여파로 향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1.7% 성장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전망치인 0.9%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 0.2%에서 2분기부터 개선세를 보이다 4분기에 역성장했는데 올해 들어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5.1% 급증했고 투자도 설비 투자가 4.8%, 건설 투자가 2.8% 뛰었고 민간 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국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7.5%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호조와 투자 등을 1분기 경제 성장의 배경으로 판단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1분기 경제 성장률에 이란 전쟁의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지난달 하순까지도 국내로 들어왔고 민간 소비는 전쟁의 영향을 아직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정부도 전쟁의 전개 양상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전쟁 휴전 협상이 지연되고 종전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의 부정적 효과와 2분기부터 나타날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등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퇴근길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날이 무척 따뜻했지만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꽤 쌀쌀하겠고 한낮에는 다시 2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며 다소 덥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부 곳곳과 경북 북부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기온까지 크게 오르면서 산불 위험이 무척 높은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란과의 휴전을 선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5일 시한부 휴전설을 일축하면서 특정한 휴전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현지 시간 24일, 늦어도 이번 주말 안에 이란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뉴욕 포스트가 앞으로 36에서 72시간 안에 2차 회담이 가능할 거란 파키스탄 소식통 전망에 대해 묻자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3에서 5일 단기 휴전설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적극 부인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과의 휴전에 특정 기한을 두지 않았고 이란 측에 통일된 안이 나올 때까지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aybe a 3 to 5 day deadline. That is not true. The president has not set a deadline himself. 레빗 대변인은 특히 이란 내 지도부 분열을 언급하며 현재 시행 중인 해상 봉쇄 등 경제적 압박 카드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They can't move oil in and out. They can't even pay their own people as a result of this economic leverage that President Trump has inflicted over them. So he's satisfied with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여성 시위자 8명의 사형을 취소했다고 통보받았다며 자신의 요구를 존중해줘서 고맙다고 썼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즉각 여성들의 사형 계획은 사실이 아니라며 트럼프가 가짜뉴스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거듭된 반발을 무시한 채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협상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호 기자.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이 어제 세계 최대 해운사의 화물선을 납포했는데요. 그 영상을 직접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던 대형 화물선을 혁명수비대원들이 납포하는 장면을 이란이 공개했습니다. 이 국영방송을 통해 나온 영상을 보면 모기 함정으로 불리는 고속정을 타고 빠르게 접근해서 화물선을 제압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면을 쓴 혁명수비대원들은 총기를 등에 맨 채 화물선의 사다리를 타고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화물선 납포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여전히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번 주에 이란의 상선에 발포해서 납포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 성격도 짙습니다. 앞서 미국의 이란 선박 납포 때 혁명수비대 해군은 어떤 종류의 충돌에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혁명수비대가 납포한 화물선 프란체스카호가 MSC의 선박이라는 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MSC는 세계 컨테이너 운반량의 20%를 소화하는 세계 최대 해운사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과시하면서 전 세계 주요 해운사의 운송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군도 SNS를 통해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의 성과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10,000명 넘는 장병, 그리고 100대 넘는 항공기, 17척 넘는 함정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31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고요. 또 미국의 봉쇄를 피해서 통항에 성공했다고 보도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면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삿바 싸움에 해협의 통항 흐름은 거의 끊겼다고 봐야 할 정도로 악화일로입니다. 이 선박 추적 서비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란이 선박 2척을 납포했다는 소식 이후 이 선박들이 뱃머리를 돌리는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벌크선 한 척만 통항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네, 2차 종전회담 개시가 불확실한데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 되는 양상이죠? 네, 맞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선 것은 휴전을 무의미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의 두 번째 종전회담에도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란의 입장입니다. 이 반대로 미국은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이란을 최대로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미국의 봉쇄 때문에 이란이 지금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란과 미국 모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나 역봉쇄를 먼저 푸는 순간 2차 종전회담의 주도권도 내주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종전회담의 일정은 내일이나 모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파키스탄에서의 2차 회담, 또 그 이후 있을 수 있는 추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을 거부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와 위협이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SNS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언제나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당신들의 위선적인 빈말을 목격하고 있으며 주장과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대표 단장을 맡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휴전이 무의미해진 것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22일 SNS에 완전한 휴전은 해상 봉쇄와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행위가 중단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골적인 휴전 위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추진한 통행료가 처음으로 은행에 입금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AFP 통신은 이란 의회 고위 관계자가 현지 시각 23일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 도중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 부과한 통행료의 첫 수익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통제권을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국제사회는 항해 자유를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를 대변하는 매체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해적 케이블을 공격할 수 있다고 암시하면서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란 측은 해적 케이블이 손상되면 걸프 국가들은 디지털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주요 해적 케이블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적 케이블의 상륙 지점과 주요 데이터 센터들의 위치까지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해적 케이블 통신망에 이란보다 걸프 국가들이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적 케이블들이 동시에 손상될 경우 걸프 국가들이 인터넷과 은행 업무 등에서 디지털 재앙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론 객관적인 보고서의 형식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새로운 공격 목표로 지목했습니다. 이란군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해적 케이블을 끊는 건 비교적 손쉬운 작전으로 평가됩니다. 미군의 선제 공격만 피할 수 있다면 수심이 얕은 곳에 닻을 내린 뒤 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란군은 소형 잠수함을 운용한 전력이 있고 전투 잠수부대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인 홍해 쪽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홍해의 해적 케이블 4개가 동시에 절단돼 중동은 물론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케이블 하나는 아직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이란 역시 민간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 데 이어 위협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에스컬레이터 게임으로서 긴장도를 계속 올리려는 이란 혁명 수비대 어떤 전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때마침 세계 최대 해적 케이블 설치 회사가 페르시아만에서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보수 활동을 중단하면서 걸프 국가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적어도 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것도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야 본격적인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상당 기간 선박들의 안전한 통행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뒤 이란의 기뢰 함정을 모두 파괴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Look,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We're up to boat number 60. Every one of their ships, just about all of their navy is gone at the bottom of the sea. 하지만 허풍에 불과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하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적어도 20개 이상의 기뢰를 설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기뢰는 GPS 기술로 원격 부설돼 탐지하기도 어렵다고 시인했습니다. 특히 기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적어도 반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거 작업도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에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앞서 이란과 2주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을 진행하던 지난 11일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거 작업을 시작도 못한 게 드러나면서 여전히 호르무즈의 완전한 개방은 이란 뜻에 달렸다는 걸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One mine to hit a hull, and that will send panic through everyone and take us back to the beginning. 물론 전쟁이 끝난 뒤 다국적 연합군이 공동 작업에 나선다면 제거 작업은 꽤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선박들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서는 상당 기간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통제 아래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중미 파나마 운하 통항료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파나마 운하의 숨은 통과권 경매 가격이 평균 83만 7천 달러, 우리 돈 약 12억 4천만 원으로 전쟁 전보다 10배가량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에너지 확보를 위해 멕시코만 항로로 대거 몰렸기 때문인데 물동량 폭증으로 운하 통과를 위한 유조선의 대기 시간도 평균 4.251로 늘어났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며 고심하던 미군이 결국 우크라이나 방공망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자국의 중동 내 핵심 군사 자산인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비지에 우크라이나 지휘 통제 플랫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스카이맵으로 불리는 이 체계는 이란제 자폭 드론을 앞세운 러시아의 공습을 4년 넘게 막아낸 우크라이나의 실전 경험이 응축된 플랫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휴전 연장을 전격 발표하기 직전 투자 시장에서 원유 가격 하락에 또다시 대규모 베팅이 몰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휴전 연장을 발표하기 불과 15분 전 트레이더들은 브렌트유, 당시 선물 가격 기준으로 4억 3천만 달러, 6,30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대이란 전쟁 개시 이후 유가 급변을 겨냥한 수상한 거래는 이번이 네 번째로 이달 들어서만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이란과의 전면전 위기 속에서 미국 국방부가 수뇌부를 잇따라 경질하며 강경파 독조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의 출구 전략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과의 일촉즉발 상황에서 미 해군 수장 존 펠란 장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후임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참전 용사 출신 훈카오 대행이 임명됐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는 군 개혁을 함께 해온 정치적 동지입니다. 불과 보름 전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에 이어 해군 수장까지 교체되면서 펜타곤 내 헤그세스 1인 천하가 완성됐습니다. 전쟁 조기 종결과 외교적 협상을 중시해온 JD 벤스 부통령 측 현실주의 파벌은 급격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압도적 무력으로 이란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강경파들이 차지했습니다. We are locked and loaded on your critical dual-use infrastructure, on your remaining power generation, and on your energy industry. We're ready to go at the command of our president and at the push of a button. 이런 강경 기조는 이란 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핵시설 타격을 넘어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노리는 전술 변화입니다. 전쟁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분위기 속에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seems keen on taking the madman theory to new heights by demonstrating that there is basically no red line, no limitation in what he's willing to do in order to achieve his objectives.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란 성과 없이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조급함이 군 내부 숙청과 강공을 동시에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펜타곤의 새 질서는 전문성과 절차보다는 충성심과 강경 기조가 돼버렸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단행된 이례적인 미군 수뇌부 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여기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 레바논 정부는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현지 시간 22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여기자 아말 카릴이 심하게 다쳤는데 구조대 접근까지 막아 카릴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살람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고 구조대의 접근을 막은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를 관련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휴전합의를 발표한 뒤에도 공습을 이어왔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비극을 겪은 국가가 민간인 피해 논란 속에서도 왜 강경 대응을 멈추지 않는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은 이스라엘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기습 공격한 이른바 17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마을과 축제 현장이 공격받으면서 민간인이 대거 희생됐고 국가 방어 체계가 무너진 경험은 이스라엘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אזרחי ישראל, אנחנו במלחמה, לא במבצע, לא בסבבים, במלחמה. הבוקר חמאס פתח במתקפת פתע רצחני נגד מדינת ישראל ונגד אזרחי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17 사태가 안보 체계의 실패를 보여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고 단순한 억지 전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적극 선제적인 군사 행동을 정당한 선택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이 헤즈볼라나 레바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전쟁을 크게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이런 변화는 군사 전략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반의 안보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홀로코스트의 가슴 아픈 기억이 보편적 인도주의로 이어지기보다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존 중심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영국 가디언지에는 홀로코스트 연구자 400여 명이 연명한 공개 서한이 실렸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판하며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대규모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쓴소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과연 이스라엘을 그렇게 홀로코스트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명분으로 제2의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고요.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안보를 이유로 과도한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SK하이닉스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영업이익률이 70%를 넘는 등 총 고수익 구조까지 나타났는데 하이닉스의 최고 실적에 코스피는 사흘 연속 최고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 영업이익 3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이 각각 405.5%, 198.1% 뛰어오르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영업이익 기존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해 4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출 대비 이익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은 무려 72%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만 보면 엔비디아 65%, TSMC 58.1%, 애플 48.2%를 뛰어넘어 세계 빅테크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AI가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단계로 진화하면서 메모리 수요가 D램과 낸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요 불균형 속에서 고객들이 가격보다 물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가격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분기 최대 실적의 코스피는 사흘 연속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6,5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0.9% 오른 6,475.8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이닉스는 0.16% 오르는 데 그치는 대신 삼성전자가 3% 넘게 상승하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4월 7일 날 발표된 이후에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달리 하이닉스는 기존 눈높이보다 더 올라간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이어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 속에 이른바 B2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 융자 규모는 지난 17일 처음으로 34조 원을 돌파했고 20일 기준 34조 2,595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이란 잔치 속 늘어나는 레버리지 투자가 향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공급 상한선을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전국 기름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유 평균 가격은 2,00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두 차례 연속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3차 이어 한 번 더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제품의 공급 가격은 지난달 27일부터 6주째 묶이게 됐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휘발유와 경유의 국제 가격은 하락했지만 정부는 유가 불안 상황과 수요 관리 측면을 함께 고려해 동결을 택했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휘발유는 8%, 경유 14%, 등유는 2%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변동률을 적용하면 휘발유의 최고 가격은 100원, 경유는 200원 이하 여력이 있었지만 앞선 최고 가격 고시 때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던 데다 에너지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는 만큼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 제품 비중이 5%가량 되는 만큼 최고 가격을 동결해 물가 상승 여지를 차단할 필요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 가격이 유지되는 만큼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2차 최고 가격 고시 당시 판매가 2,000원대 초반을 예상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아직 완만한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오후 4시 기준 2,005원을 기록했지만 경유 가격은 1,999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고유가가 이어지는 만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조합원 4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5월 총파업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특히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조 가입률이 80%에 달하는 반도체 사업 부문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시설이 모여있는 평택 캠퍼스. 8차선 도로 1km 구간이 검정조끼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투명하게 사과 폐지 수십 년간 이어진 무노조 원칙을 깨고 거리로 나선 삼성전자 노조의 조합원들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이곳 투쟁 결의대회 현장에 모두 4만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12만 8천 명, 삼성전자 직원 3명 중 1명은 바로 이곳에 자리 앉습니다. 이들은 기존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직원 몫으로 배분하는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노조는 사측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한다. 이제 우리는 총파업으로 삼성전자를 바꿀 것입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생산 차질 등 경제적 피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노조 가입률 80%가 넘는 반도체 사업 부문은 사실상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파업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D램은 최대 3%, 낸드 플래시는 4%까지 글로벌 공급 물량이 줄면서 메모리 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인천 연수갑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각각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연수갑은 민주당의 녹록지 않은 지역이라면서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지낸 송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전략 공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를 하면 출마 후보자라도 즉각 갈아치우겠다, 이러면서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거세지는 거취의 압박 속에 초강수를 둔 건데 아랑곳 없이 사퇴 요구는 분출했고 당 지지율은 창당 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아침 회의가 끝나갈 무렵 장동혁 대표는 기습적으로 마이크를 잡곤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며 해당 행위는 강력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후보자도 봐주지 않겠다. 으름장은 계속됐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8박 10일 맹탕 방미 논란 이후 첫 지역 일정인 강원도에서 결자 해지, 사실상 2선 후퇴를 요구받은 다음 날 초강수를 꺼내들고 역공에 나선 겁니다. 거취 압박이 거세지자 공천장을 빌미로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장 대표 측은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있다고 대표님께서 판단하고 했다기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고,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를 공공연히 지원하겠다거나 무공천까지 요구한 친한계를 겨냥한 조처라는 게 지도부 설명입니다. 친한계에서는 하다하다 후보들 겁박까지 하느냐며 차라리 미국을 가시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장 대표를 향해 애둘러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없는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제발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랍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이 당 지지율은 또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M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5%, 장동혁 후 출범은 물론 2020년 9월 당명을 내건 이후 최저치를 다시 썼습니다. 국민의힘 자중질환은 좀처럼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세진 거취 압박에 장동혁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지만 당대표 패싱 움직임을 뒤집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때리고 또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친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는데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이 숨진 아기를 추모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아동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부부의 호송버스가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시민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막아섭니다. 버스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서는 부부에게 고성이 쏟아집니다. 지난해 10월 30대 친모 A씨의 학대로 숨진 4개월 아기의 사인은 출혈성 쇼크와 장기부전, 몸 곳곳에선 23개의 골절상과 뇌출혈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매우 잔혹한 학대를 했고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며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하고 아들이 사망한 당일 성매매 업소까지 방문한 친부에겐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더 무거운 형량이 필요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라는 책임이라는 게 엄마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살인의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 만큼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아버지로서도 그 책임이 4년 6개월로는 선고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근조화한 200여 개를 놓고 생후 133일 만에 세상을 떠난 아기를 추모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네, 이란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이 동결됐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에너지 위기는 더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의 문신학 차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도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제 4차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이 이번에도 동결이 됐습니다. 예. 먼저 이번 결정이 내려진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시는 바와 같이 3차 최고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논의 끝에 결정한 사안이긴 합니다. 사실 3차 최고 가격은 그 당시에 저희들의 산식이 2주 전에 가격의 변동률이 국제 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을 참고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차 때는 올랐던 트렌드였습니다. 그걸 3차 때는 올리지 않고 네. 동결을 했었는데 반대로 이번 4차 때는 조금 내려가는 게 국제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때 올리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국민들의 소비 전략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내려가야 되는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는 수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가 벌써 이제 2달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정유사의 손실이 좀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데 정부 손실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우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는 우리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그다음에 원가에 입각해서 정유사들이 각 사가 손실을 산정하고 공인 회계법인을 통해서 제출을 해주면 저희 정부 내에 회계, 법률, 또 석유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고 가격 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손실 보전액을 결정해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한국은행이 오늘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가 이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통제가 이제 시장 왜곡이라든지 뭐 재정 부담을 좀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일부 언론에서는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석유 제품의 소비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언론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전년 동기 대비 이 최고 가격제 시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 휘발유와 경유가 소비량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 휘발유는 그 전년 동기에 비해서 2.5% 정도 소비량이 줄었고요. 네. 경유는 한 8% 정도 소비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비량이 오히려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통계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최고 가격제를 경제원론책에 나오는 것처럼 정해놓고 변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국제 가격의 변동 부분을 2주 간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두 번째로 드리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격 보전 정책을 취해서 낮은 석유 가격 제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3국을 비교해 보면 휘발유의 경우에 일본이 8%, 미국이 35% 상승했습니다. 네. 우리가 딱 그 절반 정도인 18%가 상승했습니다.
등유 같은 경우는 일본이 10%, 미국이 46% 상승했는데 우리가 딱 그 절반 정도인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관여와 재정 부담 부분까지를 균형감 있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이 고통을 현재는 부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확실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단기가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럴 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일본, 태국, 호주, 필리핀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가격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도 이 안정화 조치를 철회한 나라가 아직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현재 철회할 시점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언제쯤 철회될 거냐 하는 것은 우선 미국과 이란의 휴전 또는 정전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언제 정상화될 건지,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물가 안정과 민생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저희 정부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 차관님께서는 또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원유 확보 위해서 중동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뭐 많은 나라들이 원유 확보에 나섰는데 우리가 좀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뒷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봐서는 우리가 좀 큰 효과를 보고 성과를 거뒀던 것은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중동의 최대 원유 수요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간 몇십 년에 걸쳐서 관계를 가져왔던 것을 유지를 해왔던 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그러한 관계를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통령 특사제도를 이용해서 가서 협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UAE나 사우디에서도 대통령 특사께 그쪽에서 하는 말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만 봐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여러 나라가 예방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예방을 허락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다는 것만 봐도 큰 효과와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제 중동 특사로 가셨을 때 성과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때 이제 부친상을 당하셨다고 이제 전해들었습니다. 정말 뭐 여러모로 좀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중책도 받고 계셔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이루신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앞으로 이제 5월, 6월, 7월 이때는 이제 대체 그 원유 확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축량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 제가 명확히 좀 강조를 해드려야 할 사안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그 시점부터 3월, 4월이 오히려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3월, 4월간 정부 내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률을 정유사들과 수합 방식으로 해서 가동률을 높이게 해주는 것과 정유사들이 대체 원유를 구입하는 인센티브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는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전쟁 전에 비해서 이미 82%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가 돼 있습니다. 6월, 7월도 그 정도 수준은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정유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스템이 향후에는 더더욱 발휘가 돼서
지금보다도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도 뭐 원자재들이 공급난에 시달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까지 몇십 년간에 걸쳐서 석유 제품과 납사가 석유화학 제품이 한꺼번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네.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개가 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공급 라인 중에서 소규모 물량을 가지고 대응하게 되는 품목들, 그리고 예를 들면 주사기나 수액백이나 그런 것이 중요하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하는 물량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공급하는 것과 밑에서부터 수요하는 것에 미스매치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수입 물량을 가지고 생산을 했던 것이 있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내에서 온 부처가 이러한 혹시 부족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족한 물량을 저희 산업부 쪽에 넘기면 저희 쪽에서 물량 조정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나프타 수급 상황은 어떤지 이 부분도 궁금하긴 한데 뭐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종합적인 지금 현재 그 위기 상황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지를 종합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프타도 원유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5월부터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 납사를 업체들이 구매할 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유효했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전 세계적으로 원유 한 방울 나오지 않으면서도 석유 정제를 하는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을 우리 국민들께서 믿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 산업을 갖고 있는 이 업계와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수급 문제가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께 좀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서 정부와 우리 산업을 믿고 평상시처럼 경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강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에 강한 볕이 더해지면서 서울 기온이 26도, 대전은 25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예년보다도 기온이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맑은 날씨에 고온까지 더해지면서 대기 건조함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북동부에 이어 서울 등 중부 내륙으로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된 만큼 불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척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을 이용해 산을 찾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요즘 대기가 더욱 메마르고 고온 현상도 나타나면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 산불 대처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산불이 발생했다면 바로 신고를 하고 진화가 가능한 정도의 작은 불은 외투나 흙을 덮어 끄면 됩니다. 하지만 불이 크다면 연기가 모일 수 있는 계곡을 피해 화렵수가 있는 구간을 따라 빠르게 하산을 하고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다면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한 뒤에 엎드려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